네. 10대, 20대를 이제 공동체, 뭐 대한사회, 지역운동으로 이제 이어진 삶들을 사셨어요. 네. 예. 그래서 태영님의 그 대한 공동체에 대한 좀 더 깊은 생각들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예. 네. 그래서 10살 때부터 야마기시즘의 실현지에서 사셨잖아요. 네. 네. 근데 청소년기 시절 그곳에서 생활은 좀 어땠어요? 본인이 선택하진 않았으나, 그죠? 네네네. 네. 뭐 에피소드도 좋고. 네. 저는 사실 되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게 네. 좋은 기억이에요. 굉장히 그래요? 즐겁고 좋은 기억으로 사실 거의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야마기침 실현지에서의 생활이 한국 실현지가 뭐 규모가 작은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부자유스러운 그 조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부모와 떨어져서 지낸다든지. 아, 부모가 떨어져서 지내야 돼요? 네. 근데 한국 실현지는 공간이 작으니까 네. 같이 사셨잖아요. 그 건물이 좀 떨어져 있는 정도지. 그렇긴 한데. 공간, 원래 야마기시 공동체는 격리돼서 사나요? 그쵸. 분리돼 있어요. 그래요? 일본 실현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실현지가 여러 개 있었으니까 네. 다른 실현지에 부모가 있고 그래요? 자녀는 뭐 다른 또 그 야마기침 학원이 있는 실현지에 가 있기도 하고. 그럼 뭐 그런 분리불안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근데 부모로부터 야마기침 떨어지는? 실현지는 그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태양의 집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네. 어린이집부터 그렇게 분리가 되고 네. 어린이집까지는 그 태양의 집까지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다 20세기까지의 야마기침의 어떤 구상입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네. 많은 부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그 태양의 집까지는 낮 시간에 일과 중에는 같이 지내다가 저녁 시간에 부모에게 돌아가고 유년부부터는 전부 떨어져서 지내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러면 태영쌤도 저도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냈어요? 그렇죠. 이제 부모들이 사는 공간이 따로 있었고 그 부모들 포함해서 성인들이 사는 공간이 따로 있었고 저는 그럼 아이들하고 지냈어요? 그쵸. 네. 학육부라고 거기를 지칭했는데 좀 일본식 표현일 것 같아요. 네. 그 학육부의 학육사라고 하는 공간에 그 실현지 아이들이 따로 모여서 지냈어요. 저는 거기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과는 좀 그런 부분이 다르잖아요. 달랐죠. 학교 가면 맞아요. 그 일반적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만날 텐데 혹시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게 근데 일본 실현지처럼 규모가 엄청 크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그냥 대가족 정도로 대가족 스스로 오히려 인식했을 것 같고. 다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 크기만 크지. 맞아요. 한 50명 정도였거든요. 한국 실현지가 제일 컸을 때가. 50명. 네, 근데 뭐 이런 건 있죠. 뭐 예를 들면 친구들이 집 전화로 전화를 걸잖아요. 네. 네네네. 그럼 저한테는 집 전화로 전화를 걸면 그 전화가 각 방마다 당연히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 조정소라고 하는 그 실현지의 가장 그런 이제 사무 공간 약간 교환원처럼 거기까지 이제 그렇죠. 사무적인 전화가 거기로 다 오잖아요. 저한테 오는 전화도 거기로 와요. 그럼 뭐 태영이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한참 기다려야 한참을 되는구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왜 그 옛날 우리 마을에 전화했을 전화하기 한 대 있으면 이장집에 전화하면 네네네. 막 동네 사람들 맞아요. 이장집 가가지고 근데 야마기침 실현지는 네. 혹시 이제 나중에 산악마을 같은 데를 가보시거나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뭐 이게 제 표현입니다만 자발적 가난 이런 거랑 거리가 진짜 멀어요. 그래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공간을 운영해요. 식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군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풀어놓는 삶, 뭐 무슨 풍요로움, 뭐 이런 이제 그 슬로건이 붙어 있는 네네. 공간도 네. 있고, 네. 그러니까 풀어놓음으로써 풍요로워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 야마기침 농법 자체가 생산성을 굉장히 촉진하는 농법에 가까워요. 그래요? 그 순환 농법이. 예. 그 야마기시 양계도 그렇고. 그리고 야마기시즘의 사회 구조가 그 시장과의 관계도 전 잘 맺었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직거래거든요. 그렇죠, 야마기시즘의 그렇죠. 네네네. 초기의 사회운동, 이 생산물을 대하는 방식은 맞아요. 공급부라고 하는 걸 스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심지어 생협 같은 중간 매개도 없죠. 그때는. 전부 그 야마기시즘 공급차가 뭐 각 이제 활용자들을 만나러 가서 이런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 경영적으로도 안정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컸어요. 그래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6학년 때 그 저희 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한 30명 정도 되는 그냥 시골, 그때 화성은 시골이었으니까 한 학년에 한 30명 정도 되는 전교생이 한 200명 정도 되는 학교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6학년 때 저희 실현지에 제가 6학년, 뭐 4학년, 2학년, 1학년, 그때 1학년, 2학년에는 또 2명, 1학년에 1명, 그리고 이제 병설 유치원까지 해서 한 6, 7명이 저희 실현지 아이들이었어요. 그 네. 초등학교를 다니는. 네. 근데 한 번은 그 혈액 검사를 했는데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가지고 그 양호실을 어린 갔는데 전부 저희 실현지 애들만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서 그러니까 너무 고단백의 식사를 계란도 많이 먹고 계란도 많이 먹고. 네, 그러니까 보다- 부자인 거네 쉽게 얘기하면. 그게 또 되게 이상한 무소유인데 무소유인데 부자야. 이 무소유 일치 사회를 그렇지. 지향하거든요. 네, 네. 실제로 어쨌든 제 소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흔히 생각하는 부자랑은 좀 다른데 아주 되게 풍요로운 그러니까 일상이 풍요로워. 오히려 그러니까 공동 소유가 풍요롭다고 하는 걸 내재적으로 배운 거네요. 오히려. 사실은 그런 걸 수도 그쵸.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저한테 청소년기, 그러니까 소년기, 청소년기에 네, 네, 저한테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 근데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후에 네. 사실 그게 어떤 부자유에 의해서 지탱됐는가 그쵸. 이런 건 이제 제가 성인이 됐을 때 또 경험한 그 야마기시에 대한 세계긴 한데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 정말로 그 풀어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기 소유가 없는 삶이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울 수 있다. 있었다라고 네, 하는 네. 경험이 저한테는 그렇죠. 이거는 있어요.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네. 부모님 덕분에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으나, 맞아요. 예. 그 일본 실현지에도 제가 교류로 갔었거든요. 네. 청소년기에 예. 야마기시 중등부 그때 이제 미에현에 근처에 도요사토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도요사토. 도요사토 실현지가 네. 일본에서 제일 큰 규모의 네, 실현지였어요. 네, 네. 뭐 가장 많이 살 때는 2,000명 정도가 모여 살았다고 하는. 근데 제가 98년도에 그러니까 그때는 야마기시 실현지가 한창 제일 클 때거든요. 그 야마기시 중등부에 방학 때 혼자 이제 가 있고 그랬어요. 한 1, 2개월 정도씩. 네. 그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 그때 일본 실현지는 정말 그 대단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막 무슨 로비 같은 데를 가면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뽑아 먹는 공짜로. 당연히 다 그 그렇죠. 공짜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도요사토 실현지가 인근에 골프장을 사가지고 공원으로 만들어 버리고 다 야마기시 학원생들이 야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 배팅 센터가 실현지 안에 있었어요. 그 야구 그 기계 있죠. 그럼 애들한테는 천국이구만. 아무 때나 요술 아이스크림 지팡이 뽑아 같은 먹지. 느낌. 근데- 와우. 근데 그게 사실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디든 근데- 문제가 다 있죠. 근데 아무튼 그런 공간이어서 저한테는 그 일본 도요사토 실현지의 경험도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운 경험이에요. 왜냐면 그러네요, 진짜. 그 지갑을 꺼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의 모든 것을 제가 무료로. 그죠 무료죠. 그러니까 네. 정말 그러니까 돈 없이 충분히 맞아요. 삶을 살 수 있다는 경험을 또 해본 거네요. 해본 거죠. 네. 그리고 야마기시 실현지의 구조 자체가 분배 없음이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소유가 없기 때문에 분배도 없는 구조라고 하는 걸 이제 지향한 거예요. 그 그쵸. 급료도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네. 월급이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아무튼 제가 경험을 해봤다. 약간 공산주의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자기 네. 필요한 만큼 그- 자기 알아서 자발적으로 가고. 네, 그런 경험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야마기시 실현지에서 컸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남마을은 좀 생태 공동체 이렇게도 알려져 그럴 있어서 수 있겠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뭐 과자 같은 거 안 먹고 뭐 콜라도 안 먹고 그러셨겠네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한국 실현지에 그 이제 식품 그냥 흔히 말하는 식품 창고 같은 곳 있어. 네. 거기도 그냥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꺼내 먹어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콜라나 과자 다 그렇죠, 있었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우. 저는 중학교 때쯤 됐을 땐 제가 좀 어쨌든 머리가 컸기 때문에 네. 또 친구들하고는 잘 안 어울리면서 이제 스스로 그런 데 가서 콜라 같은 걸 꺼내와서 네. 제가 먹는 방에 늘 아. 두고 콜라를 그러니까. 팩트로 마셔대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경험이 막 정말 이렇게 막 쓰라리거나 막 그러니까 막 엄청 막 고통스럽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되게 풍요로운 경험이니까 그런 공동체에 내가 어떤 관심을 갖거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게 긍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네. 많은 사람들에게 다 그런 경험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아무튼 저한테는 또 뭐 굉장히 행운이지만 그 시기의 한국 실현지의 분위기, 그 시기에 어쨌든 야마기시 실현지가 갖고 있었던 어떤 네, 에너지, 이런 게 좀 모여있던 시기에 제가 거기에 이제 청소년으로 성인이었으면 또 전혀 다른 세계였겠죠. 타이밍이 다 좋았네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야마기시 뭐 이게 종교 공동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철학적인 그런 어떤 공동체. 그다음 YMC를 또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이런 흐름들이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적어도 제도와 함께 개인의 어떤 진화에서 찾는 흐름에 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아요? 본인의 이제 그런 의식의 흐름이나 성장에. 확실히 그런 건 있죠. 저는 근데 그래서 오히려 한편에서는 그 20대 이후의 활동에서는 제도의 영역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그것을 좀 균형적으로 여전히 그 개인의 진화라고 하는 것, 개인의 그걸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그 YMCA에서는 영성 이렇게 많이 그렇죠. 표현했죠. 근데 그건 꼭 영성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 개인의 이를테면 좀 더 사회적인 개인이 되는 것, 뭐 이런 류의 그 성장이나 수양이랄까요? 뭐 이런 것을 좀 더 감안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이 제도적인 영향력, 사실 이거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저한테 20대 이후에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계속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자기가 그걸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좀 성찰하거나 그런 사회성을 갖게 하거나 이런 어떤 방법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야마기시즘에서는 연찬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약간 뭐 활동가들끼리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학습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또 뭐 어땠었는지 자기를 좀 들여다보고 성찰해가는 과정에서 이 연찬이라는 방법이 좀 원활하게 잘 쓰여진 거니까 10대 때부터 배운 거니까 지금도 그런 방법들 쓰는 건지. 근데 의식적으로 그런 걸 해보려고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지금 오히려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문화의 연장선에 계속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야마기 실현지에서 8년인가 9년 정도 살았던 것 같고, 그 시기를 반추해 보면 특히 중학생 정도 시기까지는 매일 저녁 그 정리연찬이라는 거를 그 하교부 어린이들끼리 했어요. 그 하교부의 스텝과 함께. 정리연찬은 오늘 하루 해보고 어땠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마기시즘 실현지는 정말 그 연찬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해요. 사유 방식이기도 하고 의사결정 방식이기도 한 게 연찬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민혜 같은 성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래서 뭔가 단정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는 어떤 무엇이 맞는가. 근데 이거를 뭐 매번 그러진 않지만 적어도 일상에서 오늘 하루 해보고 어땠는지 뭐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는 경험을 한 거죠. 지금 만 생각해보면 그걸 매일 했다는 건 좀 대단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냥 그게 너무 일상이어서 아침에 저녁에 자기 전에는 정리연찬 뭐 이런 걸 그 말로 일기를 쓰는 거잖아요. 사실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대단한 사유를 한다기보다는. 근데 말로 일기를 매일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마기시라고 하는 공동체, 또 신촌의 그런 채화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민의 공동체, 이런 경험을 또 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YMCA도 그런 나누는 문화, 쉐어하는 문화. 그리고 저는 뭐 종교적으로 기독교 신자는 원래 아니었는데 그 YMCA에서 경험한 예배 문화 같은 게 사실은 좀 그런 느낌 같았어요. 그러네요. YMCA 행사는 공식적인 모든 행사를 시작할 때 그 개회 예배라는 걸 드리는데 그걸 좀 교회의 일반적인 예배와는 좀 다른 예배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대학 YMCA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회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예배를 활용해요. 그게
약간 같이 명상을 하기도 하고 좋은 글귀를 읽기도 하고 사실 그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끝날 땐 당연히 폐회 예배라는 걸 드리죠. 그것도 그런 걸 뭔가 자기의 상태를 나누는 세레모니를 하는 거죠. 네. 이 회원들이. 네. 근데 그게 YMCA가 사회운동 단체로서 갖는 좀 독특성 같아요. 그건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졌던 것 같고 저도 그걸 뭐 그 시기에 경험하고 학습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나누고 회고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좀 중요성이라고 하는 걸 늘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YMCA를 나왔을 때 YMCA 있을 때는 그 개회 예배를 준비하고 이런 게 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공식 행사에서 잠깐 다 같이 어떤 뭐 하나에 집중해보는 시간, 그러니까 뭔가 잠시 멈춰보는 시간 이런 걸 갖는다는 게 꽤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거를 생각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실현지에서의 연찬, 뭐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하는 네. 행위 거의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왔을 수 있겠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네. 그래서 그런 그런 조건이 공동체 있었던 되게 익숙한 거네요. 청소년 때부터 쉽게 얘기하면 맞아. 그런 공동체에 익숙해온 맞아요. 그런 삶이군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스스로 엄청 그렇다고 막 공동체를 네. 좋아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아, 그래요? 공동체. 근데 사실은 그런 조건에 놓여져 있을 때 그걸 네. 엄청 불편해하진 않아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공간에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공동체 아까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이미 자기 삶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생각도 안 하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공동체를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태형님한테는 공동체란 뭘 의미하는 건지 공동체에 대한 어떤 상이 있으신 건지 되게 그렇게 궁금하거든요. 체화된 공동체도 있을 거고 지금 연구하는 의미에서 또 그치. 공동체 네. 의미도 예, 있을 예. 거고. 상이 있을 거고 자기만의. 예. 저는 공동체가 조금 질문의 대상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요새는 생각하고 있어요. 질문의 대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각자가 갖고 있는 보통 상으로 그거를 구현하기가 좋은데 그리고 특히 요즘에 공동체가 많이 호명되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위기들. 그렇죠.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촉발되었는가 이런 공동체의 붕괴 보통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뭐 이 중앙 집중적인 뭐 이런 현상, 문화, 관료제, 네. 기구화 뭐 이런 것들이 또 이 탄소 자본주의 어떻게 친연적인지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 게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대안을 호명하기도 하는데 전 이럴 때일수록 그럼 공동체는 정말 답이 될까? 그러니까 왜 많이 인용하는 그 구절 있잖아요. 간디 선생님의 뭐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네네. 정말일까? 이런 질문 정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마을이 세계를 구할까가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따라야 되는 질문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아까 야마기시즘의 경험과도 저한테는 이제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경험을 말씀드릴 때. 근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안 좋은 경험이었을 것 수도 같기도 있겠죠. 하고 네. 그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 어떤 부자유가 동원되었는가 이런 것도 성인이 됐을 때 많이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야마기시 실현지에서 성장한 한 그 작가가 그 자기의 경험을 만화책으로 낸 게 있어요. 꽤 흥행을 했어요. 네. 그 제목이 뭐냐면 한국어로 표현하면 컬트 마을에서 왔습니다. 컬트 마을. 그거를 네. 그 오컬트 할 때 오컬트. 컬트죠. 그렇죠. 네, 네. 예, 예. 야마기시 실현지에서의 경험을 거의 컬트다. 컬트라고 보는 그 경험 복귀하는 거예요. 그 만화는. 근데 그 만화책을 보다 보면 저한테 너무 익숙하기도 한데 조금 다르게 보면 컬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리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통 사실은 이 공동체적이지 않은 그리고 또 다시 공동체적이지 않은 것을 좀 비판적으로 보고 공동체를 다시 이제 소환하려고 할 때 많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게 뭐 어떤 대의제라든지 이 기구화된 구조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빠르게 대안으로 소환할 때 마치 공동체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소환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공동체 자체에도 당연히 권력의 문제나 정치의 문제가 이제 너무 존재하는 건데 그렇죠. 그 기존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걷어내 버리니까 네. 사실 어떤
권력이 작동하는지 오히려 잘 못 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보지 네.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야마기시즘의 연찬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너무 좋은 태도이고 사유 방식이고 소통 구조일 수도 있지만 야마기시즘은 뭐 이런 걸 표방하기도 하거든요. 장 없음. 그러니까 장이 없다는 구조죠. 모든 건 연찬을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럼 장이 없으면 드러난 장이 없으면 이 권력에는 정말 위계가 없을까 이 공간은. 근데 생각해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거긴 나이가 작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나 뭐 경험이나 경험, 네. 어떤 기존에 작동했던 혹은 그게 가부장 구조일 수도 있고 그 권력을 한번 밀어내고 등장했던 게 뭐 되게 근대적인 어떤 민주주의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근대적인 민주주의의 구조를 또 문제화하다 보면 다시 그 옛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져오는 경우도 그렇죠. 생기는 그러니까 것 무비판적으로 이것을 도입하는 것으로 과연 이게 해답이 될 수 있을까? 맞아요. 네, 네. 라고 하는. 예. 그래서 그게 제가 공동체라고 하는 걸 빠르게 낭만화하는 것 이거에 대해 갖고 있는 그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2010년대에 그 여러 가지 공동체 운동들이 또 제도화되잖아요. 네. 그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흐름들이 형성이 네네. 되는데 마을 공동체 활동이 만들어지면 그럼 서울의 여러 가지 존재했던 도시 문제들이 네. 다 해결될까? 해결될까? 그러려면 좀 더 우리가 공동체 그 자체가 무엇인지, 공동체에는 누가 돼 있는 건지, 이 경계에 대해서 좀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서대문의 신촌에서 활동할 때도 그런 그 마을넷 이런 거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네네네. 마을넷 회의 같은 데 가서 이런 표현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 마을에는 청년이 없다. 근데 정말일까? 정말일까? 청년은 있겠죠, 어디에든. 근데 여기서 얘기되는 그런 마을은 무엇인지도 좀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고, 그렇죠. 사실 청년들이 연결돼 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한 얘기를 해버리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류의 이제 발언은. 뭐, 마을에 그러니까 청년이 없다. 우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청년이 없다라고 규정해버리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어디에나 어떻게든 커뮤니티는 있을 거고 그럼. 그 네. 커뮤니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좀 더 돌아볼 때 그때 정말 뭐 마을이든 공동체가 세계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빠르게 대안으로 호명되는 공동체는 다시 좀 질문의 대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가 제가 지금 좀 공동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걸 섣불리 받아들이기 전에 좀 더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우리 지역에 도입할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일까 맞아요.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어떤 검증 내지는 어떤 그런 뭐 그쵸. 야마기시로 얘기하면 연찬 연찬이죠.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지 이걸 묻기 전에 정말 공동체가 필요한가라는 맞아요.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러면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만약에 답을 얻었을 때 그럼 그 다음에 공동체는 어떤 상이어야 되는지 그래도 생각해 본 게 있을 거 있잖아요. 정답은 아니더라도. 네. 그 서울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그런 생각 종종 했어요. 그건 저한테는 좀 일이기도 했으니까 네. 주민을 조직하는 그렇죠. 게 맞아요. 일인 사람이기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연결될까? 근데 제가 이제 서대문구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 제도화된 공동체 운동 안에서는 구가 어떤 일상을 구획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서대문 구가. 근데 이제 혹시 서대문구를 좀 아시는 분이 들으신다면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서대문구의 홍제동하고 그 제가 활동하던 대신동이나 봉원동은 버스로도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홍제동은 뭐가 홍제동 사람들의 일상을 구획할까 생각해보면 거기가 3호선 라인이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마을 버스가 어떻게 다닌다라든지 이런 게 좀 구획하는 것 같고 사실 신촌은 또 어떤 사람들의 그런 공간이냐면 그 일산에서 넘어온 사람들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1000번 버스 그 유명한 버스죠. 그 심야 버스가 존재하기도 전에 새벽 2시까지 운영하고 5시면 다시 첫 차가 다닌다는. 와우. 이 1000번 버스가 일산과 신촌을 엄청 빠르게 연결해요. 근데 그때 사실 마침 서울에 그런 작업자도 있었어요. 1000번 버스라고 하는 잡지를 내는. 버스
버스 노선으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버스 노선 같은 게 커뮤니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버스 노선의 경험, 혹은 지하철 노선의 경험.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이신행 그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막 얘기를 제가 이런 고민을 막 얘기를 했더니 이신행 선생님이 어쩌면 도시는 그 점과 선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코멘트를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점은 그럼에도 정체성을 부여하는 공간이 도시에 있는 거예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체화당 같은 곳이었고 네. 선은 이동이죠. 근데 면으로 이해하면은 마치 면이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의 그 커뮤니티 같은 게 좀 더 현실적인 감각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고 그 점 중에 한번 약간 사례로 생각해 본 거는 그 드라마 혹시 일본 드라마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심야식당 네. 같은 느낌이에요. 그 이게 진짜 도시의 한 점이거든요. 네. 도시적인 일상이 제 느낌에는 저녁에 사람들이 그 저녁에 열리는 그 식당에 모여들어요. 드라마를 보시면 그 이 식당 바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는 안 나오죠.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마스터가 그 2층 사는 거 외에는 없죠. 이들의 거주지는 잘 안. 근데 직업은 종종 등장. 그렇죠. 직업이나 사연.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엄청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간 그 점과 선으로 치면은 점 이 심야식당이라는 공간이 이들에게 연결의 경험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기 사연을 얘기하면 막 주변 사람들이 공감해주거나 뭐 도와준다거나 맞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 우리가 도시가 팽창하고 도시로 모두 모여드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건 좀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과한 연결이 공동체 하면 뭔가 과한 연결을 의미하기도 맞아요. 하는 것 같잖아요. 정말 밀접한.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왜 응답하라 1988 응팔이 소환했던 옆집 숟가락도 알던 시대. 몇 개인지.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은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기 싫어가지고 더 도시로 오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익명성은 엄청 부정적인 요소로도 많이 얘기되지만 사실 되게 개인에게 탄력감을 주는 요소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마치 체화당에서 일하면서 스타벅스를 들렀던 또 그게 저한테 너무 편안한 공간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물론 편하지만 전 실패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만나보라서. 그러니까. 근데 그거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실패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공간들이 공동체를 상상할 때 하나의 사례로서도 근데 우리가 심야식당을 공동체라고 보통 이해하진 않잖아요. 알죠. 뭐 가게.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하나의 커뮤니티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연결들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 저는 공동체적인 상상에 제일 중요한 질문 같아요. 그 심야식당이라는 비유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은데. 네. 그게 사실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의 변화라는 게 혹시나 개인을 중시하는 사회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심야식당이 더 좀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이제 개인의 생활에 또 간섭하지 않으면서 아까 점하고 선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주고 또 긍정도 해주고 또 사연에 대해서 조금 뭐 조언 아닌 조언도 조금 해주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느슨한 약간 맞아요. 느슨한 것 공동체 같으면서도 네. 간섭하지 않으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욕구인 것 같아요. 하나는 혼자 있고 싶다. 근데 동시에 연결되고 싶다. 이게 그렇지. 같이 있잖아요. 요새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SNS에서 뭐 계속적으로 연결은 돼 맞아요. 있으면서 또 만나지는 않으려고. 만나진 않고.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원룸 축제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저도 나중에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저 그때 그 동네에 살고 있진 않았거든요. 봉원동에. 내가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원룸 축제라고 하는 걸 한다. 난 나갈까? 저도 안 나갈 것 같은 그쵸. 거예요. 내가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많이 만든다는 것이 나한테 그렇게 그닥 매력적이지 않아. 오히려 부담을 좀 가중시킬 것 부담스럽지 같은 오히려.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선택적이지 않고 그렇게 만나게 되면. 네. 근데 그런 원룸 축제에 나오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서울 도처에 있는 연결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취향이나 뭐 문화 재밌어 보이고 그러니까 와서 연결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욕구의 그런 개인적인 감각?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시되면서도 사실 이 개인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의미하지는 또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사실은 고려하는 사고가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이제 고민할 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특히 이제 지구적 위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선택적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류이고 그게 특히 도시 안에서는 보편화되어 가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연결되지 않고서는 또 맞아요. 해결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그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까요? 특히나 거기서 연장선상에서 예.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위기 타개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또 접점을 찾아서 얘기할 수 있을지. 그게 저도 방법 잘 모르겠지만 어렵죠. 왜냐하면 네.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지구 인구가 몇 명이라죠? 70억 명 돼요. 네. 80억 명. 네. 그 외에 왜 대학 같은 공간에서 많이 하는 조모임? 팀플. 팀플의 경험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협력에 대한 첫 경험인데, 첫 경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협력에 대한 어떤 하나의 경험이 되는데, 네. 팀플이 사람들한테 그다지 좋은 경험이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오히려. 뭐, 네. 무임승차적으로 프리라이더 뭐 그런 거 등장하고, 싫고, 뭐, 네. 소통 잘 안 되고, 막.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도 많이 문화적으로 재현되잖아요. 팀플의 실패 사례 같은 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기후위기 이런 정도에 대응한다는 건 약간 80억 명짜리 팀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5명짜리 팀플도 보통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80억. 이거는 80억 명이 팀플을 지금 해야 맞아, 해야 되는 돼. 거고. 해야 돼. 이거는 사실 기존의 정치 문법하고도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뭐 1대 99? 보통 이런 문법들이 정치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렇죠. 혹은 계급? 뭐 민족? 그러니까 어떤 이 전선이 만들어지고 적대가 형성되면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작동할 거라고 하는 되게 그 기존의 정치 문법하고도 좀 다른 양상 같긴 해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다 같이 그냥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적대를 동원할 건가 이런 거는 뭐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본질적으로는 진짜 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점에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공동체에 대한 구상이나 문제의식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동체를 낭만화한다는 것의 중요한 그 작동 방식 중에 하나는 협력을 주제로 삼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공동체가 사람들한테 부자유로 다가오는 이유는 거기서 협력은 그냥 전제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협력하지 않는 게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는. 그러니까 그 낭만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는 당연히 협력하니까 맞아요. 의심이 전제 없는 조건으로 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거지.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값인데 네. 지금 태영 쌤은 당연하지 않다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협력이 만들어지는 게 당연할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한 5명이 모여서 책 모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80억 팀플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한다고 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협력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협력이 원래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좀 우리가 같이 탐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어떻게 하면 협력이 되지? 질문의 대상이 돼야 되는 질문의 거죠, 대상이 여기서도. 된 협력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 동료들하고도 이런 얘기 할 때 그냥 좀 거친 비유로는 이걸 약간 꼰대와 피터팬의 시대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꼰대 시대는 그러니까 꼰대라고 하는 어떤 문화는 협력을 전제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명확한 비전이나 미션이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비전에 동의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은 이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협력도 당연한 게 되는. 이 시대는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게 되게 무거운 게 되고,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유에 놓이게 되는.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 경험이 사실은 좀 반대급부도 만들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이제 뭐 영원한 피터팬의 시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협력 자체를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위계를 조직한다거나 협력을 재구성한다던가 하는 시도 자체를 좀
멀리 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흐름들이 뭐 있어 왔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왔기 네. 때문에 네. 오히려 반발하는. 근데 이 두 흐름의 공통점은 둘 다 협력을 별로 주제로 삼지 않는다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좀 이 협력을 좀 더 주제로 삼는다는 것이 지금은 공동체를 사고하는 데서도 특히 공동체적인 대안이 이 종합적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럼 협력이 어떻게 촉진될 것인가를 좀 더 주제로 다루면 좋겠다. 아, 그러면 지금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협력이라고 하는 키워드일까요? 그죠. 뭐 종합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협력이 촉진될까? 제가 네. 연구하는 주제도 사실은 그 협력을 전제하지 않을 때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거에 가까워요. 제가 네. 연구하는 주제도. 네. 네. 여러분, 지금 사뭇 더 이렇게 긴장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곧 이어지겠습니다. 3부에서는 이 이태영 연구자가 협력이라는 키워드로 어떤 심층적인 연구를 더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자신의 연구들을 좀 펼쳐나가려고 하는지 이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시 후에 3부에서 만나요. 안녕! 채널 고정. 채널 고정!